자, 친구들 두 번째 시간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할 곳은 219쪽에 있는 황현의 절명시입니다. 절명시. 자, 그 이과 친구들은 여기를 수업을 했는데 그때 마무리가 좀 잘 안 돼서 여기 문과 친구들은 처음부터 들으면 되겠고 이과 친구들은 본문 하다가 그 학습활동 좀 하다가 말았잖아요. 그 부분 찾아서 넘겨서 듣고 문과 친구들은 뭐 처음부터 들으시면 됩니다. 자, 219쪽에 있는 절명시를 할 건데, 자, 이때 절자는 끊을 절자입니다. 끊을 절자. 명을 끊는다? 그 자결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절명시인데, 명을 끊으면서 남긴 시인데, 자, 여기 그림을 보니까, 이게 어느 시대인지 이제 좀 짐작이 되지.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은 거의 흡사한데, 지금 이제 경찰들이, 뭐 경찰인지 헌병인지 알 수 없으나, 뭐 이 사람들이 남자를 막 끌고 가는 모습이고, 막 그것을 보면서 막 슬퍼하는, 무서워하고 막 그런 모습들,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 개화기 사람이야. 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선생님은 이 사람 딱 앉아있는 이 그림을 보면서 가장 눈에 띄었던 거? 안경. 안경이 있지, 안경. 그래서 이 안경을 보니까, 이 사람 개화기 사람인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이 확실히 듭니다. 자, 여기에 보면 황현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좀 읽어보고 가면, 자, 황현이라는 사람, 이 사람 아마 그 한국사 시간에 먼저 나왔을 것 같은데 한국사 시간에 한일합방이 됐을 때 자결한 사람 뭐 하면서 뭐 황현이 아마 한번 등장을 할 것 같아. 자, 조선 말기 시인이자 문장가이면서 선비이고 사대부이고 양반이고 그럽니다. 자, 1910년에 일제를 나라에 빼앗겼다. 1910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1910년 뭔 일이 있어? 1905년에 을사조약을 맺으면 1910년에 이제 한일합방이 일어나죠. 자, 한일합방을 기점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우리가 나라를 잃게 됩니다. 그치? 자, 그래서 1910년에 한일합방이 있으면서 이제 정말 공식적으로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자,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황현이라는 사람이 자결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 알고 있느냐? 뭐 많이 알고 있죠. 뭐 우리 학교 앞에 있는 지훈 김철수 선생도 그런 사람이었고. 자, 그리고 1910년에 나라를 빼앗길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자, 이거는 이과 친구들하고 말해봤는데 우리는 나라를 팔아먹을 놈들이 더 많다. 막 이런 대답이 있었는데. 자, 어쨌든 10년에 나라를 뺏길 때 사람들은 뭐 정말 빼앗긴지 인지를 못했을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정말 이 사람처럼 너무나 슬퍼서 막 자결할 정도의 그런 고통을 느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하루하루 자기의 삶이 너무 바빠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1910년에 한일합방의 슬픔에 지식인인 황현이라는 양반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220쪽에 있는 시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220쪽으로 넘어오면 자, 절명시는 여기 조그만 글씨 봅시다. 자, 절명시는 1910년에 한일합방 직후에 나라를 잃은 지식인의 고뇌와 절망을 표현한 한 시다. 자, 이미 이 시적 화자의 정서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고뇌와 절망이 느껴지는 뭐 그런 시다. 자, 그러면서 1910년 무렵의 시대적 상황을 생각하면서 다음 작품을 감상해보자. 그러네. 자, 일단 우리가 이 수업에서 지금 이 작품 통해서 뭘 해야 되냐면 어쨌든 이 작품은 한시인데 한시는 시입니다. 시. 자, 한시는 시고 갈래로 따지자면 서정갈래입니다. 그치? 자, 그러면 서정갈래라는 것은 여기 이 정서를 표현한다는 거니까. 자, 이 정서를 표현하는 주체, 시적 화자가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적 화자의 상황, 파악해야 되지. 자, 시적 화자의 상황과 시적 화자의 태도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 그치?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시적 화자가 자신의 상황이나 태도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있고 그것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표현상의 특징을 쓰게 되는데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표현법 정도로 이해도 됩니다. 자, 이 표현상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여기서 판단해 봐야 되겠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이 작품은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작품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을 둘러싸고 있는 창작 당시의 시대적 상황,
1910년이 되겠죠. 이 창작 당시의 시대적 상황, 뭐, 이런 것들 체크해야 됩니다. 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가면 이 작품 뭐, 금방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뭐 그런 작품입니다. 한시니까.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작품 안으로 들어가서 작품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절명시 이렇게 나와 있지. 명을 끊는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명을 끊는다. 자결을 한다. 뭐 이런 뜻이고. 황현이라는 양반이 사대부가 쓴 시입니다. 제 1수부터 보면 자, 한시. 이 한시 얼마나 좋냐. 한자는 잘 모르니까 이렇게 다 해석을 해주잖아. 얼마나 좋냐. 자, 그래서 제 1수부터 보면 자, 난리통에 어느새 머리털 다 새었는데, 그러네. 그러니까 난리가 일어났어. 그런데 어느새 머리털이 다 새었다? 하얘졌다. 그 말이야. 이 새어졌다는 머리털을 샌다는 게 아니라 머리가 하얘졌다는 뜻이지. 다시 말하면, 난리가 일어나고 시간이 좀 지났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뭔가 우리나라에 난리가 일어났고, 그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래서 난리통에 어느새 머리털 다 새었는데, 몇 번 목숨 버려야 할 것만 그러지 못했네. 그러네. 그러니까 이 난리가 일어났을 때 이미, 목숨을 버렸어야 했는데, 그러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명을 끊는다는 이 일이 사실은 오늘 바로 생각한 게 아니라, 원래도 나라에 난리가 일어나고 있을 때, 내가 목숨을 버려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왔다. 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은 정녕 어찌할 수 없게 되었으니, 그러네. 자, 이때 오늘은 1910년 한일합방이 이루어진 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한일합방이 이루어진 이 오늘은 정녕 어찌할 수 없게 되었으니, 다시 말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으니 라고 하면서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 아득한 하늘 비추는구나. 그러네.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 자, 이 촛불이 마치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것 같단 말이야. 우리나라도 일제히 흔들리다가 결국 나라를 잃어버린 것처럼 이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이 아득한 하늘을 비추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힘이 없이 그냥 하늘을 비추는 이런 모습에서 어떤 힘없는 우리나라 뭐 이런 것을 떠올렸을 수 있다. 자, 그러면서 이 일수에서는 내가 이미 죽으려고 결심을 해왔고, 그리고 오늘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상황 인식,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 결심을 하는 거지. 내가 어쩔 수 없이 정말 죽어야 되겠구나. 뭐 이런 결심을 하는 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 3수로 가면 2수는 안 나와 있고 이제 3수 나와 있네. 자, 3수로 가면 자, 새와 짐승은 슬피 울고 그랬네. 그리고 강산은 찡그리네. 그랬습니다. 야, 강산이 뭐 표정이 어딨어. 그냥 내가 찡그리는 거지. 그 새와 짐승도 뭐 울고 그런 거 어딨어. 얘네들은 감정이 없는 애들인데. 자, 그러면 새와 짐승은 울고 강산도 찡그린다. 자, 원래 감정이 없는 애들이 감정 표현을 할 수 있을 때는 그거는 사실은 이 얘네들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 화자의 감정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새와 짐승, 강산 뭐 이런 것들은 다 우리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감정이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자, 그러면서 이 행으로 가면 무궁화 세계는 이미 사라지고 말았구나. 그러네. 무궁화 세계, 무궁화, 우리나라 꽃이지? 자, 그래서 이 무궁화 세계는 우리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무궁화 세계는 이미 사라졌구나. 그러네. 그러니까 이 무궁화 세계 없어졌다. 우리나라가 망해버렸다. 그 말이지. 자, 무궁화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꽃입니다. 네, 무궁화가 우리나라 전체를 이렇게 대표하게 되지. 자, 그래서 부분이 이 전체를 대표한다. 자, 이런 표현법 우리가 유식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유법. 대신 비유한다. 해서 부분이 전체를 대신하는 것을 대유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무궁화 세계는 이미 사라지고 말았구나. 나라가 망해버렸어. 자, 그러면서 가을 등불 아래 책 덮고 역사를 생각하니. 그랬네. 가을 등불을 보면서 책을 덮고 역사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있다. 그러니까 등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우리도 왠지 막 이렇게 밤에 등불을 하나 켜놓으면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밤이 위험한 거 아니겠니? 자, 밤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면 뭐 되게 이상한 생각 많이 들어. 기사생들 막 방에 혼자 있고 막 이러면 이상한 생각 하고 막 하잖아.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선생님이 좋아하는 보노가 밤은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하곤 했단 말이야. 자, 근데 이 사람도 지금 밤이 위험한 거야. 밤에 가을 등불 아래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 등불을 켜놓고 생각을 하니까 등불은 이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깊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매개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가을 등불 아래 책 덮고 역사를 생각하니 세상에서 글 아는 사람 노릇하기 어렵구나. 그러네. 자, 여기서 말하는 세상에 글 아는 사람을 우리는 세 글자로 이렇게 부릅니다. 지식인. 자, 세상에서 지식인 노릇을 하기는 참으로 어렵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망했고, 그리고 너무나 슬프고, 지식인 노릇은 너무나 하기 어렵고, 막 하면서 결국은 이런 지식인으로서 고민 하다가, 결국은 내가 어쩔 수 없지 않겠는가 하면서 명을 끊는 뭐 그런 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식인으로서의 고뇌, 뭐 고뇌가 이제 고민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깊이 고민하고 뭐 이런 모습들, 지식인으로서의 고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지금 막 이 절명시는 너무나 슬픈 시지. 사실은 자기가 이 나라가 망한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자기가 죽을 결심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시여서 이 시는 사실 좀 슬픈 시라고 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그러면 아까 1번, 1번에서 말했던 우리 시적화자. 자, 우리 시적화자의 정서, 이거는 알 수 있겠지. 우리 시적화자가 굉장히 슬프고 괴로워하고 있어. 그치? 자, 그리고 이런 정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자, 우리 시적화자의 대응 태도, 자결할 것을 결심하고 있지. 자, 그래서 이런 괴로움, 나라를 잃었다는 이런 괴로움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뭐 이런, 결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자, 두 번째로는 여기 쓰인 표현법. 자, 이 표현법은 지금 감정이입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삼수에 나와 있었지. 감정이입과 대유를 쓰고 있다. 부분이 전체를 대신하는 대유를 쓰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런 황현이 이런 시를 쓸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 상황, 1910년대, 1910년이라고 해야 되겠다. 1910년에 한일합방이 이루어진, 그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세 가지 간단히 살펴봤는데, 뭐, 요 정도 찾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학습 활동으로 넘어가도 됩니다. 넘어가도 돼. 오케이, 넘어갑시다. 뭔가 지금 왜 멈칫했냐면, 뭔가 하나 더 할 말이 있었는데, 학습 활동에 나와서 학습 활동에서 해도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221쪽으로 가서 절명시를 감상하고 활동을 해봅시다. 자, 절명시 보면, 자, 1번부터 봅시다. 자, 다음 식구에 담긴 시적화자의 심정을 파악하고 작품의 제목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자, 이렇게 나눠서 읽어야지. 다음 식구에 담긴 시적화자의 심정, 그치? 막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을 보면서, 아이씨, 우리나라 같은데? 겁내, 망하겠다. 금방 망하겠네, 정말. 막 이런 마음이었겠지. 자, 그래서, 우리 시적화자의 심정, 이 촛불을 보니까, 마치 막 나라를 잃은 자기가 막, 위태로운 나라, 위태로운 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마구마구 생각이 났겠지. 자, 그래서, 이 나라를 빼앗긴 것에 대한, 이 나라를 빼앗긴 것에 대한 뭐 안타까움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것에 대한 안타까움 뭐 아니면 한탄. 나라를 빼앗기다니. 온라인 수업을 하다니 막 이런 거 한탄이잖아, 한탄. 이런 한탄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작품의 제목이 의미하는 거. 이건 뭐 내가 얘기한 거 아니야? 절명, 목숨을 끊는다. 뭐 그런 뜻이라고 했지. 자, 그래서 목숨을 끊는 시다. 뭐 이런 뜻입니다. 목숨을 끊으며 지은 시, 뭐 요 정도의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자, 괄호 2번으로 가보면 제1수의 오늘이 가리키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부분을 3수에서 찾아봐라. 그러네. 자, 오늘은 나라를 빼앗긴 날. 그치? 3수에서 나라를 빼앗겼다는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은 바로 요거지. 자, 무궁화 세계는 이미 사라지고 말았구나. 이 부분이겠지. 무궁화 세계는 이미 사라지고 말았구나. 뭐 여기가 나라가 망했다는 것을 지금 뭐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뭐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괄호 3번 제3수에서 시적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 뭐 이런 거 뭐 껌 아니야, 새, 그 다음에 짐승, 강산, 뭐 이런 것들. 자, 감정을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화자의 감정이 대입되어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 감정이입이라고 합니다. 자, 이 2번 문제로 가면, 2번 문제는 좀 슬퍼. 이 2번 문제 보면, 황현이 이 절명시를 지으면서,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끊으면서, 어떤 생각을, 어떤 결심을 하면서 끊었을까. 뭐 이런 것들 좀 더 알 수가 있는데. 자, 일단 이 작품은 황현의 생애에 대해서 쓴 글의 일부래. 자, 황현의 생애에 대해서 쓴 글의 일부인데, 자, 오늘날 독자에게 절명시가 어떤 가치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다음 활동을 해보자. 그랬네. 글을 이제 보라고 했으니까 네, 글을 봐야 되겠지. 자, 1910년 9월에 일본이 마침내 대한제국을 병탄하였다. 자, 병탄이 뭔지는 설명이 뒤에 나와 있을 것 같네. 병탄은 남의 재물이나 다른 나라의 영토를 빼앗아 제 것으로 만든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마침내 대한제국은 빼앗겼습니다. 자, 황현은 이 소식을 듣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고, 자, 저녁에 절명시 사수를 지어두고 자제들에게 남기는 편지를 쓰고, 그 편지의 내용은 뭐 요랬답니다. 이게 황현이 남긴 편지. 편지. 뭐라고 썼냐면, 나는 꼭 죽어야 할 의리는 없다. 그렇지만 500년 동안 나라에서 선비를 길렀는데 그 나라가 망한 날에 한 사람도 순절하는 자가 없다면 어찌 비통한 일이 아니겠는가? 비통한 일이다. 그 말이지. 자, 나는 위로는 하늘의 떳떳한 도리를 저버리지 않고 아래로는 평소 읽은 책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랬네. 나는 하늘의 도리를 따를 것이고, 다시 말하면 읽은 책에 있는 것처럼 행동할 것이다. 뭐 이런 거지. 다시 정리하면 아는 대로 행동할 것이다. 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조용히 죽음에 임하니 참으로 통쾌하리라. 그러니 너희들은 너무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편지를 남겼네. 대단하지. 자, 그러고 나서 독약을 삼킵니다. 자, 나리박자 집안 사람들이 비로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았고, 야, 그리고 나서 이제 동생이 와서 유언을 묻습니다. 자, 황현이 말하기를, 자, 이 장면은 뭐냐면 우리가 이 드라마에서 독약을 먹으면 드라마 같은 데서 사약을 딱 먹으면 막 딱 이렇게 검정색 뭐 그런 거를 딱 먹은 다음에 막 갑자기 피를 흘리면서 막 하면서 죽잖아. 야, 사실 독약이나 이런 걸 먹으면 그렇게 바로 막 이렇게 생명이 탁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고롱고롱고롱고롱 하면서 이제 이제 매우 아픈 것처럼, 그래서 독약을 먹으면은 되게 죽는 순간에 고통이 심하다고 하지. 그래서 이렇게 조금 명이 이어지다가 결국은 죽는 건데,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아직 안 죽고 독약을 먹었는데, 삼켰고, 이제 죽을 일만 남은 거야. 그 전에 이제 조금 의식이 남아있는 거야. 자, 그러면서 222쪽으로 갑시다. 이제 형 유언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황현이, 야, 내가 쓴 것을 보면 알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죽음이 그리 쉽지가 않구나 하면서 내가 독약을 마시려 할 때 입에서 뗀 것이 3번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내가 독약을 마시려 할 때 입에서 뗀 것이 3번이네. 나는 이처럼 모자란을 그려. 그랬네. 자, 요런 것들은 이 황현의 인간적인 고뇌가 드러난 부분이다. 야, 그러니까 내가 선비야. 그리고 내가 이 나라의 양반이야. 그래서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죽는 게 맞는데, 근데 나는 사람인지라 살고 싶은, 그리고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독약을 마셔야 되겠는데 3번을 이렇게 뗐다 붙였다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고뇌 깊은 고민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게 3번이나 이렇게 뗐는데, 먹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결국은 마셨고, 자, 그래서 숨이 끊어지고 그때 나이가 56세였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을 좀 살펴봤는데 문제를 좀 생각해 볼까요? 자, 1번. 이 글을 참고해서 황현의 사람됨이 어떠한지 말해보자. 그랬네. 야, 일단 이 글을 보니까 황현은 일단 우리가 이미 기본적으로 이 절명시를 보고 왔으니까 황현은 이 절개가 아주 깊은 사람이야. 이 뭔가 지키고자 하는 거. 자, 그리고 뭐 신념을 굉장히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야. 당연하지.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행동하기 위해서 나라의 녹을 받은 신하라면, 사대부라면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이런 것을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절개나 신념 이런 것들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면서, 자, 두 번째로는 이 황현의 사람됨. 두 번째로는 사실은 인간적인 고뇌도 있는 사람이야. 자, 이 인간적인 고뇌라는 것은 어떤 죽음을 두려워하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 도약을 먹으면서 3번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살고 싶은데? 살고 싶은데? 뭐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이런 인간적인 고뇌가 있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절명시에서 말하는 글 아는 사람 노릇. 다시 말하면, 지식인 노릇. 이게 뭐냐? 지식인 노릇이 뭐냐? 자, 이거는, 이 글에서 찾아보자 이렇게 돼 있지? 앞에서 찾아야 되겠지? 자, 우리 글에서 지금 김태경의 황현전에서 글 아는 사람 노릇이 무엇인지 언급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했냐면, 바로 여기에서 뭐라 했냐면, 지식인은 어때야 하느냐? 나는 그래서 지식인이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이거야. 나는 위로는 하늘의 떳떳한 도리를 저버리지 않고 아래로는 평소 읽은 책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랬네. 그러니까 하늘의 도리가 정해진 대로, 순리대로,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읽었던 책에서 배운 대로 그렇게 행동하겠다. 이게 바로 이 괄호 2번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황현이 알고 있는 지식인 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식인 노릇. 자, 그래서 괄호 2번에는 이 부분을 체크해주면 될 것 같고, 자,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괄호 3번입니다, 여러분. 자, 절명시와 이 글에 나타나는 황현의 모습을 바탕으로 해서 바람직한 지식인의 모습에 대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보자. 그랬네. 자, 요 부분은 체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바람직한 지식인의 모습이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바람직한 지식인의 모습은 뭐냐? 자, 일단 선생님이 이야기해주고자 하는 거는, 그리고 황현이 왜 이렇게 글 아는 사람 노릇을 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했냐면, 자, 지식인은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그냥 지식을 알고 있는 게 다 지식인이 아니다. 자, 방금 황현이 얘기한 것처럼 아는 것, 그러니까 평소 읽은 책을 저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하늘의 도리를 알고 있는 것을 지킨다. 뭐 이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지식인은 알고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이야. 실천하는 사람. 이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지식인입니다. 그치? 그냥 뭐 알고만 있다고 해서 다 지식인인 건 아니잖아요.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인데, 자, 이 실천에서 이 지식인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 지식인은 이 어떤 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일반인보다 더 빨리 캐치하고 더 빨리 아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지식인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할 때에는 그 사회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지식인은 어떤 사회적 상황, 이런 사회적 상황에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식인이다 이거야. 자, 그래서 이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상황, 자, 그리고 지식인이 왜 어렵냐면, 이거 전에도 내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 세상이 변화하는 것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 걸맞는 행동을 해야 돼. 그래서 지식인 노릇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사회를 빨리 읽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면서 사회적 상황에 어느 정도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이게 지식인이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 사회적 상황에 책임감 있게 행동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 사회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이 사회를 외면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것이다. 자기의 신념을 지키는 거, 사회를 외면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거. 자, 이런 점에서는 이 황현은 참 지식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람직한 지식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자, 그래서 나라를 빼앗겼다는 사회적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자기가 배운 대로 선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사내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나라의 녹을 먹은 양반은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신념을 지킨 사람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 이것을 이 황현의 이런 대단한 절개, 목숨을 저버릴 수 있는 이 대단한 절개를 한계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왜 한계냐면, 자, 어쨌든 자결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겁니다. 자,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그 이후에는 어떤 행동이 따르지 못해요. 죽었으니까. 자, 자결한다는 것은 뭔가 자신의 신념을 실천하는 일종의 방법일 수도 있지만, 그걸 다르게 보면 자결한다는 것은 약간 이 구체적인 행동이 이 뒤에 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액션, 그러니까 이 사회 상황을 바꾸기 위한, 이 사회 상황을 바꾸기 위한, 이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은 없이
그냥 자기 슬픔에 못 이겨서 자결을 한 거야. 자, 그러면 이때 이 자결은 이 황현의 방법은 굉장히 끝까지 자기의 신념을 지킨 바람직한 지식인의 모습이기도 하면서 이런 모습 뒤에 이것을 한계로 볼 수도 있다. 자, 그렇게 문제 상황이라고 인식한 사회 상황이 있었으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끊었다는 점에서 이런 점은 황현의 어떤 한계가 아니었느냐, 뭐 요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황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3번 문제. 자, 이 3번 문제에서는 신소설. 자, 신소설은 개화기에 등장한 새로운 양식의 소설을 얘기합니다. 자, 개화기에 등장한 새로운 양식의 소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소설은 고전 소설이 이제 김시습의 금오신화부터 시작해서 고전 소설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고전 소설의 시대가 계속 이어지다가 그 다음에 이 개화기의 신소설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소설, 뭐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 소설이라고 일컫는 이광수의 무정, 뭐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현대 소설, 근대 소설의 시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 이 이해조의 구마검이라는 작품이 나와 있는데 이 이해조는 대표적인 신소설 작가입니다. 자, 이 신소설은 문제가 있었던 게 이게 새로운 양식의 소설이기는 한데 이 신소설을 주로 썼던 사람들 뭐 이인화 맞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인화 맞나? 뭐 이일화인가? 기억이 나네. 자, 이 신소설을 썼던 대부분의 사람들 뭐 이인화, 뭐 여기 나와 있는 이해조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친일파입니다. 친일파. 이 새로운 양식을 어디서 받아왔냐면 일본에서 받아와서 이 사람들 다 친일파입니다. 신소설을 썼던 사람들은 뭐 거의 뭐 1명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아주 독실한 아주 정말 믿음을 바친 친일파들의 작품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소설은 사실은 의미가 있는데 이 작가들의 면면이 다 고따구로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 자주 언급을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신소설은 어쨌든 우리 문학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그러면 일단 작품을 보면서 223쪽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중부 다방골이라는 동네에 자래로 옛날부터 부자가 많이 살기로 유명한 곳인데 자, 여기 이 집집마다 바깥 대문은 개구멍만 해서 되게 조그만데 자, 근데 들어가면 중대문 안에 썩 들어서면 고르거각의 분벽사창이 조요하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높은 누각에 아름답게 꾸민 집이 빛나니 이는 북촌 세력에 있는 토호 재상에게 재물을 빼앗길까 엄살 겸 부리는 개교러라 그랬네. 자, 그러면서 함진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함진해는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인데 이 자선복이 없어. 그래서 아이를 낳아도 기르지를 못해 제대로. 자, 그러다가 그 부인 최 씨가 사람 이름이니까 자, 최 씨가 세 번째 부인으로 들어와서 아들 하나를 낳고 몸이 커져서 몸이 큰 체 하면서 온 집안을 이제 휘젓고 다닌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남편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에 있는 일은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막 하면서 이 최 씨가 이제 함진해라는 사람이 집에 가서 아들을 낳아줘서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는 상황이야. 자, 그러면서 최 씨의 친정은 노돌이라는 동네인데 이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 무당을 굉장히 좋아하는 동네야. 자, 그래서 이 옆쪽으로 가면 223쪽으로 가면 무당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남자들이 무당한테 다 누님, 뭐 아주머니, 여인들은 그 무당한테 형님, 어머니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뭐 봄, 가을에는 뭐 하고 뭐 찰떡치고 매떡치고 쇠머리 북어쾌를 얻어서 막 월수 일수 돈을 빌려서라도 기어이 장만해서 철물이 큰 굿을 하고 막 하면서 자, 근데 이 최 씨 이 집에 시집 와서 아들을 낳은 이 최 씨가 살던 곳이 이렇게 무당을 좋아하는 곳이다 그 말이야. 자, 그래서 최 씨가 어려서부터 보고 듣고 자란 것이 오히려 이 무당에 대한 것밖에 없다. 그러면서 남편이 이틀만 안이 들어와도 이 살풀이를 한대. 살풀이는 어떤 나쁜 일이 있었을 때 그 애군을 막아줘야 된다고 해서 풀어줘야 된다고 해서 하는 굿의 일종의 종류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최씨 부인이 이렇게 무당이나 점쟁이를 좋아해서 막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뭐 이런 장면을 서술하고 있는 이혜조의 구마검입니다. 자, 구마검이 무슨 뜻인지는 222쪽에 나와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귀를 쫓아냈는데 쓰는 칼이다. 뭐 이런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한테 주어진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1번 문제 보면 이 작품의 제목과 최씨에 대한 서술에 유의해서 작가가 비판하려 한 것이 무엇일지 말해보자. 그랬네. 자, 이 작품의 제목은 구마검. 마귀를 쫓아내는데 쓰는 칼. 다시 말하면 마귀를 쫓아내야 된다 이 말이지. 이 작품의 제목의 의미는 마귀를 쫓아내야 한다야. 마귀를 쫓아내야 한다. 이게 우리 구마검의 작품의 제목의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최씨에 대해서 어떻게 서술을 했냐. 야, 최씨가 지금 무당 따라다닌다고 했잖아. 야, 이 최씨에 대한 우리 서술자의 태도를 보면 어떤 것 같아? 막 서술자가 막, 최씨 맞아. 역시 사람은 점을 봐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 이때 서술자의 태도는 이 최씨에 대해서 굉장히 뭐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막 그 돈 빌려서 굿하고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서술자의 태도는 최씨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작가가 비판하려고 했던 현실은 무엇이냐? 지금 이걸 묻고 있는데, 자, 작가가 이것을 통해서 비판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이거. 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점쟁이를 좋아하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비판하려고 한 것은 미신을 숭상하는, 좀 고급스럽게 쓰겠습니다. 미신을 숭상하는 태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 이때 미신은 무당을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무당을 찾아다니냐. 지금 새로운 세상이 열려가지고 1910년대니까 지금 막 이제 새로운 문물들이 막 들어올 때니까 얼마나 이게 재미있겠어. 자, 그래서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미신을 무당을 이렇게 믿느냐라고 하면서 이 미신을 숭상하는 태도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선으로 지금 작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 마지막 2번 문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또 2개 올릴게. 자, 이 작품은 1908년에 발표가 되었다. 자, 그리고 절명시는 1910년. 자, 이런 사실을 고려해서 1910년 전후에 한국 문학의 범위와 성격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말해보자. 그랬네. 그러니까 1908년에 신소설이 등장했고, 그 다음에 절명시는, 이제 한시니까 이거는 원래 있던 건데, 1910년에 나라를 잃었다는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죽었다고 했지. 자, 다시 말하면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1910년대 전후의 한국 문학의 범위와 성격. 자,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자, 일단 이 1910년대에는 신소설을 통해서 보니까 새로운 장르가 등장하고 있었다. 자, 새로운 장르가 마구마구 쏟아지던 시대예요. 개화기니까. 그래서 신소설을 보니까 새로운 장르가 등장하고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이 1908년과 1910년의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야, 신소설은 새로운 장르야. 새 장르, 뉴. 근데 한시는 원래부터 있었던 거야. 자, 그래서 이 고전의 문학과 원래부터 우리한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 한시지, 한시. 이 고전의 문학과 자, 그 다음에 새로운 형태의 문학이 같이 나타나고 있다. 이 신소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형태의 문학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시대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고전 문학과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문학이 이렇게 공존, 함께 존재하고 있지만 뒤섞여 있었겠지. 그래서 혼재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한시는 여전히 이 한시가 그러니까 한글이 보급돼서 한시를 안 쓰는 게 아니라 한시는 계속해서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다른 한글 작품들이 추가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시는 언제나 그 양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한시는 끊겼던 적이 없어. 자, 그래서 보니까 세 번째로 보니까 자, 요것을 통해서 한국 문학의 범위와 성격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세 번째, 일단 우리 1910년대 전후의 문학은 고전의 문학과 새로운 문학이 함께 공존하고 있으며, 자, 그 다음에 이 신소설은 국문문학이지, 국문문학. 그러니까 우리 글로 쓰는 이 세 번째로는 국문문학과 한문학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
이 한문학이 함께 공존하면서 혼란스럽게 존재하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문학과 한문학, 옛날의 문학과 새로운 문학이 막 혼재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 이런 상태에서, 자, 우리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중세를 넘어서 근대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1910년대 개화기가 바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이행기, 넘겨서 옮겨가는 시기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과도기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넘어가는 다리 역할을 하는 이런 과도기적 성격이 있었던 뭐 그런 시대였다.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223쪽 끝. 자, 내일부터 소단원 정리하기를 간단데스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김소월의 초혼으로 넘어갑시다. 내일 이어서 합시다, 친구들.